그 신탁에 대한 법리만 조금 한 2, 30분 뭐 그래서 2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탁이 깊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탁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A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신탁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하나 샀다 봅시다. 근데 건물을 지려면 이제 공사비가 있다고 하면 뭐 지돈 가지고 지니까 상관없는데 대부분 건물 지려면 은행서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 받기 위해서 대출을 좀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그 신탁사에다가 아까 보신 그 여러 신탁사 있잖아요. 그 신탁사에다가 신탁을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신탁. 자, 신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은 사실은 이 경우에 요 사람 시행사 입장에서는 대출을 원활하게 받는다는데 1차적으로 주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면 되지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데 저당권 설정하고 많은 양을 돈을 대출받을 때는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은행은 가급적이면 그걸 공사가 마무리돼서 분양까지 성공해야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팔아야 채권 회수가 무난하죠. 근데 중간에 만약에 경매로 날아가 버린다. 잃어버리면은 경매 낙찰 거라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10억짜리가 막 8억, 7억까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공사자금 같은 거 빌려줄 때는 저당권 설정하고 빌려주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왜? 도중에 경매로 날아갈까 봐. 누가? 은행에 경매 신청하는 것은 걱정 안 해요. 자기들이 하면 되니까. 근데 은행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막 압류를 하고 가압류를 하고 또 후순위로 저당권 설정해서 후순위자가 경매되고 그러면 이게 그냥 그 정상적으로 부장됐을 때보다 가격이 툭 떨어져가지고 은행 채권이 불안한 지위에 처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신탁을 하는데 그러면 신탁을 하면 진짜 막아지느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여기 A가 막 여기저기서 돈을 막 많이 뭐 C한테도 빌리고 D한테도 빌리고 E한테도 빌리고 채무가 많다고 합시다. 언제 쳐들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 건물 짓는다고 공사자금 은행에서 빌려주면 잘 올라가다가 토지가 경매로 날아가 버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바꾸는 거예요. 누가 앞으로? 신탁사 앞으로. 그래서 신탁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거를 이제 A에서 B 앞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B 앞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매매, 소유권 이전 해야죠. 증여 해야죠. 상속 해야죠. 그 중에 하나가 신탁이에요. 신탁. 신탁은 매매도 아니에요. 증여도 아니에요. 그럼 목적이 뭐냐? 이 공사 끝나서 분양될 때까지 내가 소유권을 잘 보존해줘봐. 다른 사람들 못 쳐들어가게. 왜? 이 사람이 채권자는 제3자 소유 부동산에다가 강제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방지가 되어야 은행에서도 이 공사자금을 맘 놓고 빌려줄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목적은 그건데요. 여기서 먼저 이것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이거 지금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을 비합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우리가 명칭이 뭐냐? 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해요. 위탁자. 그리고 신탁사를 수탁자라고 해요. 수탁자.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단서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가 지금 현재 누굽니까? B. 얘가 계속 강제집행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 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A의 채권자 C가 도대체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누구라고 해야 돼요? B. 그러니까 내
이 당사자 말고 대외적인 제3자한테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내가 소유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여기다 강제 집행 못해? 지금부터 내가 소유자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내부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에서. 내부적으로 A. 예?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A. 내부적으로 A면 A가 막 자기 부동산이니까 임대차에도 상관없네. 그거 안 되죠. 왜 안 돼? 자기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내부적으로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하면은 너 나한테 간섭하지 마. 내가 진짜 소유자야. 내가 임대차 할 거야. 내가 여기다 저당권 설정할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대외적, 대내적 모두 다 누가 소유자예요?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근데 뭐 소유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 마음대로 저 부동산을 막 처분한다. 그건 못하죠. 왜? 신탁 계약서에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신탁 목적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냥 그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저 공사 무사히 끝나서 그냥 잘 돼가지고 사업 성공할 때까지 외부에서 쳐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나한테 소유권을 맡겨둔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한 것이죠. 그 목적 하에서만 쓸 수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요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A가 이렇게 지었어요. 건물.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굴까요? 등기 아직 안 했어. A죠.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해 줬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저 건물의 소유자도 누가 되는 거예요? B죠. 자, 이제 명실공히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신탁사인 B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 저 토지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 A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A의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다가 가압류 가처분 할 수, 가압류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탁이 안 되고 지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은행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막 강제집행해서 경매도 날리고 해서 그냥 엉망 만들 수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신탁제도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만 알았어도 아까 우리 저 임대차 문제, 임차인이 저 지금 아까 그 신도림동 아까 602호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임차인이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전입신고가 돼 있다고 합시다. 전입신고가. 전입신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보증금도 뭐 한 5억 있다고 드러났어. 이거 과연 낙찰받으면 내가 책임져야 하냐라는 문제로 이제 귀결되잖아요. 그렇죠? 이 법리를 알면 그 임차인, 지금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는 신탁 이 구조를 알면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신탁이 된 후에 이 위탁자가 지 마음대로 저 제3자한테 임대차 계약서에서 집어넣었어요. 이런 경우가 실무에서는 종종 나타나요. 왜? 이 사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도 하고 점유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만약에 이 부동산을 내가 신탁 공매 절차에서 낙찰 받았을 때는 내가 이 사람의 보증금 물어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내보내는 것은 누가 책임진다고 그러죠? 그건 낙찰자가 하지만 보증금 책임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럼 보통 임대차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신탁 계약서를 보면은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위탁자가 임대차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신탁사에 동의나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승낙이 없으면 그것은 계약 자체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용어 나온 김에 용어 정의하면은 이렇게 실소유자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신탁을 의뢰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위탁자, 이 사람을 수탁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 다 끝내가지고 분양도 다 해서
분양대금이 들어왔다. 분양대금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 계좌로 들어가야 돼요? 신탁사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공사비 다 주고 은행 돈 다 주고 나면 남는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여기 이제 자기들 비용 다 공제하고 비용부터 공제하고 그다음에 은행 이자 공사대금 다 공제하고도 수익금이 남았다. 그것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줘야죠. 그 수익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해요. 수익자. 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권이라고 해요. 근데 수익자는 그럼 누가 되냐? 일반적으로 누가 수익자가 돼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죠. 근데 제3자로 할 수 있어요. 수익자는 제3자로 할 수 있어요. 돈은 수익금은 뭐 다른 제3자한테 줘라 이렇게 약정을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양대금이 들어왔을 때 수익자가 받아갈 돈 중에서 수익자 돈부터 주는 게 합리적입니까? 은행 빌린 돈부터 먼저 주는 게 합리적입니까? 그래서 은행은 우선자를 붙여요. 우선 그 수익금 중에서 먼저 받아갈 사람 이걸 우선 수익자라고 해요. 그 우선 수익자가 가지는 권리를 우선 수익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우선 수익권은 근저당권과 유사한 담보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수익권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으면 먼저 수익금 가지고 1순위 우선 수익자에게 주고 다음에 있으면 2순위, 또 다음에 있으면 3순위.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이제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돌려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은행 대출 업무에서는 굉장히 신탁 구조가 복잡하고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입찰에만 이 경매 실전반에서는 입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 구조만 알면 신탁에 대해서 크게 입찰하기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책임을 내가 지어야 되는지 안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이제